네, 중동에서 전쟁이 났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난 건 아닌가 의심스러운 어제와 오늘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저희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좀 고민하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긴급 진단으로 다음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흐름을 짚어보면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코스피 지수는 9.5%가량 하락하면서 5,24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10% 넘게 하락 중입니다. 1,014포인트 선 흐름 나타나면서 한때 1,000포인트 선이 무너지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이 수급을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장에서도 코스피 지수 팔자세로 일관하고 있고요. 거대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나마 좀 상황이 나아 보이긴 하는데 지수상으로는 10% 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는 있으나 지금 지수를 지지해주기에는 좀 역부족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개인들만 지금 현재 순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는 현재 지수 상황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또 한 번 한숨이 절로 나오는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어려운 장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꼼꼼하게 다시 다져가야 될까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분과 함께 전략 찾아볼게요. 박상현 IM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정말 좀 힘든 장세가 또 한 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도 사이드카가 울렸고요. 양시장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되는 흐름들 보면서 참 투자자분들도 고민이 깊으실 것 같거든요. 자, 지금 그야말로 대혼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글로벌 증시와 비교해도 한국 증시 좀 유독 낙폭이 크게 느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 일단은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 에너지 의존도, 그러니까 수입 의존도 자체가 전 세계 중에서 일단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고, 특히 이제 중동산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의존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에서 중동발 리스크, 이란발 리스크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국내 시장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워낙 압도적으로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가장 먼저 조금은 된소리를 좀 맞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오늘 같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공포스러운 장이 이제 펼쳐진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B2에 대한 부작용이 오늘은 조금 이제 좀 가시적으로 나온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어떤 그런 매도세, 뭐 여러 가지 리밸런싱 문제도 있긴 하지만 또 하나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동안 이제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이제 강한 어떤 랠리를 좀 보여왔지만 지금 중동 사태라든지 또 미국의 어떤 신용 문제, 뭐 이러한 각종 문제로 인해서 유동성 자체가 다소 좀 훼손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국내 증시의 어떤 낙폭을 키우는 주된 요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타 시장 대비해서 원자재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정이 크게 나타났고 또 여러 가지 주된 이슈들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에 큰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크게 오르면서 이 B2가 좀 늘었던 부분들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사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증시가 이란발 리스크로 이렇게 좀 타격을 받아가는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 이 부분도 참 답답하거든요. 예, 저희가 뭐 정확하게 뭐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뭐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지난해 6월에 이란 사태와는 달리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각이 분명히 지배를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향후 한 일주일 자체가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란이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무조건 항복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보면 미국이 이란의 그 군사 자체를 상당 부분 무력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물류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야 사실은 좀 시장의 안도를 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향후 일주일 내에 그러한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느냐.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전쟁을 마냥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들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출구 전략을 찾을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출구 전략을 조금 가시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재반 상황 변경이 사실은 좀 나올 수 있느냐 여부가 결국 그 이번 전쟁의 장기화 여부, 그러니까 고위과의 어떤 장기화 여부를 상당 부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챙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우리 시장 조금 더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향후 일주일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미국에서 어떤 액션들이 나오고 이 장기화로 번지지 않을 수 있을 만한 강구책이 나오는가, 그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우리 시장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달러당 원화 환율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때 1,500원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고환율에 계속해서 좀 신음하다가 최근에 다시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탄력을 받아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환율 변동성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더 가열차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환율 1,500원 쇼크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장중이죠. 야간 거래소 장중에 1,500원 선을 터치를 했고요. 예. 어떤 이유든 간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는, 특히 이제 1,500원 선까지 이렇게 돌파를 하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고요. 특히 오늘은 좀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좀 헤지펀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환차손이 이제 발생을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도 이제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국내 주식에 대한 순매도 압력 자체는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정말 우리가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정도의 국내 펀더멘털이냐라는 부분을 좀 따져보게 되면, 물론 이제 고유가의 어떤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국내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재반 사항들을 보게 되면 아직 1,500원을 저희가 얘기할 정도의 그러한 불안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이제 그렇게 보면 중동 문제 자체가 조금은 안정을 다시 찾는다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은 다시 전쟁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좀 복귀를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달러당 원화 환율 부담이 되고 있고, 이는 분명히 외국인 수급에 지대한 영향을 주면서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분명 있으나, 우리가 그 안에서 펀더멘탈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는 부분들이 일부 종목들의 상한가 직행 흐름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 올해 100달러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다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100달러 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유가가 다시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 유가가 100달러 선을 다시 상회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직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당초 우려와는 달리 유가 수준을 보게 되면 예상보다는 사실은 좀 낮은 수준, 그러니까 75달러 정도가 낮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당초 이란 전쟁이 터지게 되면 단숨에 100달러,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당시 120달러도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장기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75달러 수준에서 사실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미국이 전반적으로 과거와는 달리 이제 글로벌 에너지 시장, 특히 이제 원유 시장 자체를 주도권을 사실 잡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유가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아주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 1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그래서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인플레에 대한 문제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70불이 됐던 100불이 됐던 간에 이러한 상황이 결국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플레 압력으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결국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하고 좀 차이점, 말씀드린 대로 유가 레벨 자체도 한 120불 정도로 좀 지금하고 좀 격차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2022년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공급망 자체가 사실은 차질을 빚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올랐지만 여러 가지 공급망에 대한 어떤 차질 문제로 인해서 인플레 자체가 상당 부분 올랐던 시기이고, 지금은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렇게 큰 차질이 사실은 빚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사 인플레 압력 자체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좀 단기간에 좀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 인플레 압력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대응 정책을 쓸 거고요. 예. 뭐 일시적으로나 뭐 관세를 그렇게 되면 인하하거나 뭐 이러한 또 대응책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뭐 잠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긴 하지만 지금의 어떤 시장이 생각하는 거는 다소 좀 과다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지금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과대하게 평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가 100달러 상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만 향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공급망이 탄탄하게 받쳐주는가 여부는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금리 정책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까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생기기 마련인 것 같거든요. 지금 어쨌거나 전쟁 상황이 얼마나 더 길어질까를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향후 연준이라던가 국내 한국은행의 이 금리 정책 방향과도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까요? 예, 뭐 아무래도 좀 연준이나 우리나라 하는 금리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상황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예. 물론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기는 저는 어려울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전처럼 물가가 아주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처럼 미국 물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8%, 9% 이렇게 가는 상황들은 아니고 여전히 지금 2%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국내도 사실은 지금 2% 초반대 정도 수준에서 물가가 머무르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뭐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얘기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뭐 지금 여러 가지 불안 요인 때문에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동결 분위기가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동결 분위기 자체가 좀 한층 강화되는 쪽으로 지금의 어떤 진영적 리스크가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 금리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하긴 물론 어려울 것이고 동결 기조가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사실 지정학 리스크 이외에도 그동안 시장을 좀 끌어올렸던 것들이 AI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재무적인 한계 그리고 부채 리스크 등으로 인한 신용 리스크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내주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지금 저희가 유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를 상당 부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만약 위기가 온다면 그 위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용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금융 위기와 같은 위기를 좀 자극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저는 제일 위험스러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 자체도 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사하다라는 어떤 경고의 목소리를 좀 보였는데 최근에 보기엔 이제 AI와 관련돼서 지금 수익성 논란, 거꾸로 인한 지금 사모대출에서 환매 자체가 상당히 좀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좀 부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일부는 사실은 좀 불량 대출이라고 했죠. 부실 대출 자체가 이제 슬슬 좀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용 리스크가 이곳 저곳에서 사실은 조금 어찌 보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유가가 말씀드린 대로 고유가 상황이 상당히 지속이 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금리가 사실은 오른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얘기 자체는 AI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일부에서는 뭐 올해 자본 지출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은 또다시 이제 신용과 사모대출 시장에서의 좀 부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우리가 2008년에 서프라임에서 뭐 시작이 됐지만 그러한 금융위기의 지금 씨앗들 자체가 조금 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고유가 상황이 지속이 된 그것이 금리, 시중금리 자체를 자극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큰 신용위기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지금 국내 반도체 업황에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러한 문제를 뭐 유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어찌 보면 좀 신용 부실에 대한 위험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지켜보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도 우리 시장에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시장을 큰 폭으로 이끌었던 것은 AI 종목들의 큰 폭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펀더멘탈 체크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전쟁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가 길어지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자극하게 될 테고 AI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면서 또 하나의 리스크로 우리가 충분히 유념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사상 처음으로 1200선을 돌파를 하면서 3000스닥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큰 꿈까지 갖게 만들었던 코스닥 시장 어제 4%대 하락세 보였고요. 오늘장도 지금 11%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1000포인트 선 위협받고 있는데요. 코스닥 기반 액티브 ETF 출시도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코스닥이 다시금 정책으로 인한 반등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조금 이제 정책 기대감 자체가 약간은 좀 상처를 받았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그동안 사실은 머니 무브로 대변되는 그 개인 자금들 자체가 물밀듯이 사실은 주식시장으로 좀 왔고, 그것이 이제 코스닥의 어떤 부양 정책 뭐 이러한 것들을 기대면서 코스닥 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올라갈 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좀 제반 여러 가지 대외적인 어떤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진 상황들이고요. 이게 설사 이제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좀 유동성 흐름과 관련돼서는 조금은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조금은 이제 주식시장을 좀 투자하는 데서 조금은 좀 경계감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그 코스닥 시장에 과도한 어떤 정책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는 부분은 조금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하고 사실은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익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정책 기대감도 있긴 했지만 반도체라는 어떤 큰 이익 사이클, 큰 파도가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정책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주력 업종의 지금 이익 사이클 자체가 여전히 좀 답보 상태,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러한 업종의 이익이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단순하게 정책 기대감 하나만 가지고 사실은 투자를 계속 하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는 시장으로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좀 정책에 너무 과도하게 조금 이제 편승해서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경계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책 기대감보다는 각 기업의 펀더멘탈에 조금 더 집중해 보자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어제로 다시 좀 시간을 돌려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사실 어제만의 흐름은 아니고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주도주들이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3월 들어서 기존 주도주가 좀 쉬면서 순환매로 재편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기존 주도주들 매수세로 좀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줍줍 기회 맞을까요? 예, 뭐 큰 틀에서 보면 저는 뭐 투자 기회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그럼 뭐가 주도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뭐 지금 일부 해석에는 뭐 방산주니 뭐 이러한 조금 흐름 자체는 뭐 해운주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그 일시적인 어떤 테마주 성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요. 물론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 뭐 중장기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다시 한번 큰 폭의 반등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표적인 그 주도 업종 자체가 사실은 상승을 좀 해야 된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지금 뭐 이렇게 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흔들리고 있지만 이익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상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미국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좀 AI 기업에 대한 어떤 수익성 논란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자본 지출이라든지 이러한 투자 사이클 자체가 여전히 양호하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앞으로 주식시장을 반등을 결국 견인할 수 있는 부분 자체도 결국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뭐 또 넓게 봐서는 뭐 방산까지도 포함한 이러한 대표 업종 자체가 결국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뭐 순환매 차원보다는 사실은 조금 이제 대표주 중심으로 이번 조정을 조금은 매수 기회로 물론 많은 분들이 사실 매수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뭐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뭐 많이 계신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여하튼 조정 시 대표 업종 자체를 조금 매수하는 거는 여전히 좀 유효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 업종에 대한 매수 기회인 건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좀 공포에 많이 흔들리는 심리를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는 있으나 향후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인 기업들일 텐데 지금 뭐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소부장 기업들이라던가 여러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펀더멘탈에 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쪽은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뭐 아무래도 좀 반도체 업종이 더 우선순위일 것 같고요. 예. 그 하단에 이제 뭐 결국 대표적인 뭐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장주 자체가 반등을 하게 되면 그 밑단에 있는 업종은 자연스럽게 좀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결국은 우리 대표 대장주 자체가 결국 반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1차적인 어떤 관건이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1차적인 관건은 펀더멘탈이 받쳐주고 있는 반도체 쪽, 그 안에서도 주도주 성격을 지니고 있는 종목들로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투톱보다 잘 가고 있는 일부 소부장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어요. 지금 뭐 코스닥 150 종목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일부 자금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소부장단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글쎄요, 뭐 제가 뭐 개별 업종에 대해서까지 제가 좀 정확하게 어떤 상승 여력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예. 일단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상승 여력은 뭐 지금 많이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상승 여력 자체는 상당히 좀 큰 상황들이고, 그 밑에 소부장 자체도 뭐 이번에 여러 큰 폭의 사실 조정을 좀 받은 상황들입니다. 앞서 이제 제가 뭐 그 코스닥 정책에 대해서 뭐 자금 유입 자체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하튼 뭐 정책 자체가 나오고 다시 이러한 시장 상황이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코스닥 시장으로 좀 자금은 일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보면 그러한 어떤 자금 흐름에서 결국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소부장 업체들 자체도 어느 정도 주가 상승 탄력 자체는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그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정책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코스닥 지수에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은 흐름일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가능하고 IT 섹터가 코스닥 150 안에 들어가는 비중이 한 25%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안에서 펀더멘탈이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시선을 옮겨보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2월 정말 뜨거운 강세장이었는데 그 흐름을 지나서 3월 증시의 분위기가 이렇게 초반부터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을 확보할 것인가, 저가 매수를 할 것인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3월에 관심 갖고 보고 계신 섹터 반도체 쪽을 좀 우세하게 보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쪽을 또 추가로 살펴보면 좋을지, 현금 확보와 저가 매수 쪽에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현금 확보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제가 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지금 상황은 뭐 여전히 좀 불확실한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좀 확인할 수 있는 흐름 자체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매수를 해도 사실은 늦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유가가 자체가 떨어지느냐, 뭐 최근에는 사실 유가보다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는 건 오히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틀 동안 2배 이상 오른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하향 안정화되느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전략이 가시화되는 그 시점이 아마 매수 전략이 좀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장 상황뿐만이 아니라 매크로 상황에 대한 주시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시장 상황 안에서도 좋은 말씀 전해주신 박상현 IM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님이셨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마감 전략 2부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